한겨울이었다. 바람은 살을 애듯 매서웠고 거리에는 하얀 입김이 사람들의 대화를 가로막듯 피어올랐다. 서울의 복잡한 한복판, 회색빛 인도 위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낡고 찢어진 점퍼, 달아빠진 모자, 거친 손으로 구두를 닦고 있는 구두 닦기 노인이었다. 바쁜 사람들의 발걸음은 그를 외면했고 구두 한 켤레를 맡기는 이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검은색 패딩을 껴입고 작은 백팩을 맨 청년 한 명이 걸음을 멈췄다. 이 근처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가슴에 네임택이 보였는데 이름이 박재우였다. 20대 후반쯤 청년이었다. 바닥을 내려다보던 노인의 눈과 청년의 눈이 마주쳤다. 순간 박재우가 조심스럽게 지갑을 꺼냈다. 할아버지, 많이 추우시죠? 구두는 안 닦아도 돼요. 그냥 따뜻한 거 드세요. 박재우는 지갑에서 2,000원을 꺼내 노인의 앞에 건넸다. 고마워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얼어붙은 손으로 조심스레 그 지폐를 받았다. 짧은 인사말이었지만 그 속엔 단순한 감사 그 이상의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을 느낀 벅참이 있는 듯했다. 어쩌면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었을까. 재우는 너무 추우니 감기 조심하세요 라며 다시 북적이는 거리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짧은 만남은 끝나는 듯했지만 그 순간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노인은 손에 쥔 지폐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2,000원이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아니 그보다도 더 따뜻한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증표 같았다. 살아야겠구나. 나도 다시 사람으로 살아야겠어. 노인은 속으로 다짐했다.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았던 이 거리에서 손을 내밀어준 청년. 이 청년의 조그만 배려가 이상하게 이 노인에게 다시 삶이라는 불씨를 지폈다. 노인의 눈가에는 어느새 얼음처럼 맺힌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노인은 돈을 꼭 쥔 채 국밥집 문을 열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그 어떤 난로보다 따뜻했다. 국물 한 숟갈에 목이 메고 밥알 하나하나가 눈물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그는 다시 살아보자는 의지를 살리기 시작했다. 구두 닦기 할아버지의 이름은 한성근이었다. 언젠가는 사장님이라 불리던 시절도 있었다. 40살 즈음 그는 자그마한 금속 부품 회사를 운영하며 두 자녀와 아내를 책임지는 가장이자 동네에서 손꼽히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늘 일찍 출근해 작업복을 갈아입고 현장을 돌며 직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사람. 하지만 인생은 때로 너무 쉽게 무너진다. IMF 외환위기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너무 거셌다. 큰 거래처의 부도로 도미노처럼 연쇄 피해를 입은 성근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자금줄이 끊겼다. 믿었던 지인들은 외면했고 대출 독촉 전하는 가족의 식사 시간마저 짓밟았다. 성근은 손이 떨릴 만큼 불안한 밤들을 보내며 버텼다. 하지만 결국 빚은 산처럼 쌓였고 공장 문을 닫게 됐다. 당신 우리 애들까지 이렇게 만들 셈이에요? 아내의 울부짖음, 자식들의 눈물 어린 시선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끝내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고 남은 건 빈 통장과 몇 벌의 옷 그리고 쓰디쓴 죄책한 뿐이었다. 그 후 성근은 거리를 떠돌았다. 처음엔 누군가가 알아볼까 두려워 모자를 눌러쓰고 다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자신의 존재가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들이 스치는 골목길 한켠, 한겨울의 벤치 위에서 그는 첫노숙의 밤을 맞이했다. 지갑도 이름도 체면도 모두 사라진 자리에서 그가 붙잡은 건 오직 살아야겠다는 본능뿐이었다. 배고픔은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지나가던 이들이 코를 찌푸리고 아이들이 그를 가리키며 더럽다 고 외칠 때마다 성근은 인간이 아니라 쓰레기가 된 듯한 자괴감에 사로잡혔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 근처의 작은 상가 앞에서 그는 구두 닦기 세트를 버리고 있는 노인을 보았다. 그래, 구두 닦기라도 해야겠다. 그는 말없이 그 세트를 손에 주워들고 어느 상가 앞에 앉았다. 하지만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단 한 사람도 다가오지 않았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다. 주름진 얼굴, 상처난 손, 부끄러움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굶주림 속에서 버텨야 했다. 어느 날은 겨울 찬바람에 손이 얼고 발가락이 저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그 절망의 나날 속 한 청년이 나타났다. 검은 패딩을 입은 조용한 청년이 다가오더니 말없이 2,000원을 내밀었었다. 그냥 따뜻한 거 드세요. 그날 밤 노인은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며 생각했다. 다시 시작하자. 맨바닥에서라도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다시 살아보자는 결심은 겨우 2,000원어치의 온기로 시작됐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어김없이 거리로 나섰다. 손에는 오래된 구두 닦기 상자 하나. 주머니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속엔 작지만 확고한 각오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성실하게 살아보자. 구두를 닦으려 앉았지만 사람들의 눈길은 여전히 싸늘했다. 구두 닦기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 이른 새벽과 저녁에는 상가를 돌며 박스와 폐지를 주워 팔기도 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가락 관절은 주위에 뻣뻣했다. 그럼에도 성근은 멈추지 않았다. 하루에 3,000원, 5,000원씩 모아가며 처음으로 벌어본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 돈은 단순한 생계유지의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희망의 통장이었다. 저녁이 되면 그는 헌 옷이 쌓인 창고에 몸을 뉘었다. 곰팡내 나는 어두운 공간, 단열도 안 되는 벽 그 안에서 그는 종이박스를 입을 삼아 몸을 말았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매일 메모를 남겼다. 손바닥만 한 쪽지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도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응원하는 법을 배웠고 작은 성취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배웠다.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계절은 다시 돌아왔다. 첫 봄바람이 불던 날 그는 버려진 리어카 하나를 주워 고쳤다. 허름한 천막을 씌우고 거기에 손수 만든 신발 광택제를 몇 개 올렸다. 작지만 내 가게다. 그때 느꼈다. 비록 노점이지만 자신이 다시 무언가를 시작했다는 자부심이 솟구쳤다. 그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자리를 잡고 리어카 위에 물티슈, 수건, 광약을 가지런히 놓았다. 고개를 들어 행인에게 인사하고 친절한 미소를 건넸다. 처음엔 무시당했지만 점점 단골들이 생겼다. 어르신, 구두가 반짝반짝하네요. 그 한마디에 성근의 마음은 봄처럼 풀렸다. 그는 성실함 하나로 신뢰를 쌓아갔다. 단 한 명의 손님이 찾아와도 정성껏 닦고 말끔히 포장해 주었다. 그리고 1년 눈비를 맞으며 모은 돈으로 작은 점포를 임대했다. 사평 남짓한 그 공간은 허름했지만 그의 손길이 닿자 마치 따뜻한 점포로 변했다. 손님을 향한 정성과 성실함이 배어든 진열대, 직접 만든 수제 구두약과 붓, 손질된 천들이 가게를 채웠다. 가게 이름은 성현수선방. 이 이름엔 깊은 뜻이 있었다. 과거를 되새기며 성실과 현명함으로 다시 살아가겠다는 그의 다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거리의 노인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가진 작은 자영업자가 되었다. 어느 날 점포 앞에서 누군가 구두를 내밀었다. 이 집 잘한다는 소문 듣고 왔어요.
한마디의 성근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말은 마치 당신은 이제 거리에 누추한 사람이 아니라 기술자라는 선언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거울을 바라보며 웃었다. 한편 구두 닦던 할아버지에게 국밥이라도 사드시라며 2,000원을 드렸던 청년 박재우. 박재우란 재주 있고 우직하게 자라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이란 두 글자와 함께 살아야 했다. 어머니는 새벽 시장에 나가 허리 굽혀 생선을 팔았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를 이어갔다. 집은 오래된 연립주택 반지하. 장판이 들뜨고 벽지는 눅눅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재호는 꿋꿋했다. 늘 괜찮아요,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 다닐게요. 라며 엄마를 위로하던 아이였다. 고등학교 땐 새벽 신문을 돌렸고 주말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다. 학비는 물론 교복 값까지 직접 벌었다. 그렇게 자력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등록금 고지서 앞에서 또다시 현실의 벽을 마주했다. 그는 학자금 대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때론 졸업을 미루고 싶을 만큼 지쳐 있었지만 이겨내야 한다. 여기서 주저앉을 순 없어. 그 마음 하나로 버텼다. 졸업 후 수차례 탈락 끝에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어렵게 입사했다. 출근 첫날 정장을 빌려 입고 지하철에 오른 그의 눈은 또렷했다. 드디어 시작이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다.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전화를 돌리고 고객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실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차가운 문전박대, 불친절한 응대, 계약서 앞에서 마음을 바꾸는 고객들. 그는 자신을 탓했다. 내가 부족한가? 말투가 문제인가? 하루하루 자신감이 무너졌다. 성과 없는 회의실에서 팀장의 호통이 이어질 때면 그는 의자 아래로 몸을 더 깊이 숨겼다. 어느 날은 계단에 앉아 숨죽여 울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도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결국 그는 퇴사했다. 사직서를 낸 날 하늘은 흐렸고 마음도 똑같이 무거웠다. 이제 내일은 내가 만들자. 그렇게 시작한 작은 창업. 동네 상권 분석부터 발품 팔아 물건을 들여오고 한밤중까지 직접 디자인 작업을 하며 쇼핑몰을 열었다. 첫 달 고작 5건의 주문이 들어왔을 땐 눈물이 날 만큼 기뻤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다. 광고비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들었고 택배 사고, 반품 요청, 악성 리뷰의 마음까지 너덜너덜해졌다. 밤늦게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재우는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이미 뒤로 갈 길은 없었고 부모님 눈에 눈물 한 방울도 더는 흘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더 열심히 일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배송 확인, 재고 관리, 각종 문의와 서비스 대응까지 모두 도맡았다. 몸무게는 줄고 안색은 나빠졌지만 그의 마음속엔 하나의 희망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은 나도 웃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어느 날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매출은 늘 제자리 걸음. 지인들의 냉소, 부모님의 걱정 어린 침묵, 주변 동기들의 성공 소식이 재호를 짓눌렀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자문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난 틀린 인생을 산 걸까? 다시 성현수선방. 성현수선방은 하루하루 쌓아올린 신뢰와 성실함이 어느새 입소문이 되어 퍼져나갔다. 구두 하나 정성껏 닦아준 손님이 다음 날엔 그의 회사 동료를 데리고 왔다. 그렇게 늘어난 고객은 기업의 VIP 고객으로 이어졌고 고급 구두 관리 전문 업체로 성장할 발판이 마련되었다. 할아버지, 이 기술로 프랜차이즈 한번 내보시는 거 어때요?
어느 날 젊은 손님이 건넨 말 한마디가 계기가 되었다. 성근은 밤새 고민했다. 돈은 없었지만 삶을 걸고 지켜온 신뢰는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첫 가맹점이 서울 마포의 문을 열었다. 창업 초기에는 모든 지점을 혼자 돌며 품질을 관리했고 직원 교육을 선수 맡았다. 기술보다 태도, 속이지 마라. 정직한 손길은 오래 간다는 좌우명을 걸고 그는 늘 앞에서 본을 보였다. 그렇게 10년, 구두관리, 가방 수선, 가죽 케어, 명품 보관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은 확장되었고 성형 케어는 어느새 전국 100개 지점을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 성실한 이미지와 장인정신은 대기업 투자자들의 눈에 들었다. 투자를 받은 뒤 성근은 소리 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기업을 키워나갔다. 그가 성현그룹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그 의미는 단순했다. 성실과 지혜로 세운 기업, 그리고 내 손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름. 하지만 그룹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람들의 눈빛은 변했다. 기업은 이제 수천 명의 직원, 수십 개의 계열사를 둔 대기업군으로 성장했다. 외형은 화려했지만 내부는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경쟁사의 공격적인 시장 잠식, 협력업체 간의 줄다리기, 그리고 내부에서 벌어지는 임원 간의 암투는 성근의 머리를 더욱 기게 만들었다. 가장 큰 위기는 전략기획실장 윤재혁이었다. 그는 성근이 어렵던 시절부터 함께해온 사람이었지만 기업이 커질수록 변해갔다. 성근이 직원들과 식판을 나누던 시절에 정신을 고집할 때 윤 실장은 이익과 확장, 숫자 중심의 논리를 앞세웠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회장님, 정 많고 착하기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지만 그 안엔 탐욕과 야망이 섞여 있었다. 성근은 고민했다. 내가 지켜온 철학은 이제 시대에 뒤처지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순진한 걸까? 매일 밤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쟁사에서 대대적인 인수합병 제안이 들어왔다. 윤 실장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자고 주장했지만 성근은 단칼에 잘랐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누군가의 이름에 팔리기 위해서가 아니야. 나는 이 회사를 내 손으로 끝까지 지킬 거야. 그러나 그 결단은 또 다른 파장을 불렀다. 윤 실장과 일부 임원들이 뒷거래를 시도했고 회사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루머와 회계 문제까지 터져나왔다. 언론은 성현그룹의 위기, 원로 창업자의 시대착오라며 성근을 겨냥했다. 그 모든 상황을 감내하며 성근은 조용히 자문했다. 내가 만든 이 기업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겨울이 또 돌아왔다. 거리에 찬 공기가 뺨을 스쳤고 회색빛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낮게 드리웠다. 박재우의 쇼핑몰, 그 이름도 낯선 작은 브랜드는 끝내 버티지 못했다. 반품 요청, 악성 리뷰, 광고비 체납. 마지막 희망이었던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상도 결렬되었다. 계좌엔 고작 27,400원. 월세는 2달째 밀렸고 카드사는 연체 독촉 문자를 퍼부었다. 재우야, 그냥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쳤다. 평소엔 힘이 되어주던 가족도 이젠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 아버지는 한숨만 쉬며 방을 나갔고 동생은 밥상머리에서도 휴대폰만 바라봤다. 그들 모두가 그를 패배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걸 재호는 알고 있었다. 방 안은 어둡고 침묵만 가득했다. 노트북 화면 속 관리자 페이지에는 오늘 주문 0이라는 붉은 글자가 또렷했다. 재호는 손가락 끝이 떨렸다. 이제 진짜 끝인가?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옥상에 올랐다. 불 꺼진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죽고 싶은 건 아니야. 그냥 너무 힘들 뿐이야.
어느샌가 그는 자신이 사라지길 바라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끌어안아 주길, 괜찮다 고 말해주길 바랐지만 그런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던 중 성연그룹의 협력업체 모집 공고가 떴다. 재우는 마지막 희망으로 성연그룹 협력업체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남은 힘을 다해 사업계획서를 밤새 작성했다. 손에 쥔 커피는 미지근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마음속엔 살아야 할 이유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그는 양복을 꺼내 입고 성연그룹 본사를 찾았다. 마치 전쟁터로 향하듯 심호흡을 반복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의 벽은 거대하고 화려한 대형 그림이 걸려 있었다. 담당 부서와의 면담 신청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다. 죄송하지만 소기업 납품은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문전박대. 설명의 기회조차 없었다. 보안요원의 안내에 따라 건물 밖으로 나오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손에 든 서류 봉투는 구겨졌고 입술은 하얗게 발해 있었다. 숨을 쉬는 것도 눈을 감는 것도 힘들었다. 다시 돌아갈 곳도 기다려줄 사람도 없는데 난 도대체 뭘 믿고 여기까지 온 걸까? 그 순간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낮고 느린 발걸음. 성연그룹 회장 한성근. 연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의 그림자가 로비를 가로질렀다. 재우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노인이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얼굴, 손, 그 시린 눈빛까지. 20년 전 한겨울 거리에서 따뜻한 2,000원을 건넸던 청년이 바로 이 청년임을 단숨에 알아본 것이다. 혹시 20년 전 충무로 근처 회사 다니시지 않았어요? 재우가 고개를 들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다. 놀람, 반가움, 그리고 가슴 깊은 울림이 동시에 두 사람의 눈빛 속에서 번져갔다. 혹시 그때 구두 닦기에게 따뜻한 것 사 먹으라고 돈을 준 일 없나요? 맞지요?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다. 조용하지만 단호했고 마치 오랜 시간을 뚫고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도착한 것 같았다. 재우도 이 노인을 알아봤다. 눈앞에 선 사람, 은빛 머리에 단정한 코트를 걸친 노인의 눈동자는 20년 전 그 골목에서 만났던 구두 닦기 할아버지와 똑같았다. 예. 어르신이 그때 어르신 아닌가요? 재우는 당황했다. 당시 그렇게 초라하고 주위에 떨고 있던 노인이 지금 눈앞에 중후한 신사 할아버지로 변해 서 있으니 도대체 믿어지지 않았다. 성연그룹 회장 한성근의 눈에는 이미 젖은 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날 준 2,000원 그게 내 인생을 바꿨어. 경비 아저씨, 이 친구 내 방으로 올 수 있게 도와주게. 로비가 술렁거렸다. 직원들도 놀란 눈으로 재우를 바라봤지만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 한성근 회장이 재우의 손을 조용히 꼭 잡았다. 그러나 재우는 아직 이 신사 할아버지가 성연그룹 회장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다만 수행하는 비서와 로비의 경비원이 회장님이라고 부르기에 이분이 대단한 분이 됐구나 하고 짐작할 뿐이었다. 그때 왜 나한테 그 돈을 줬는지 기억나나? 회장이 조용히 물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춥고 힘들어 보였어요. 그냥 추위를 녹일 따뜻한 밥 한 끼 드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내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했다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이미 복도에 비서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성연그룹 회장실로 들어섰다. 재우는 깜짝 놀랐다. 이분이 성연그룹 회장님이란 말인가. 박재우 씨, 당신은 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20년 동안 당신 눈빛을 잊은 적이 없었네. 그리고 얼핏 보았던 목에 건 네임택에 박재우란 이름. 성근은 책상 서랍에서 하나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재우가 제출했던 사업 제안서가 들어 있었다. 누군가 무시하고 버리려던 그것을 성근은 직접 가져와 읽고 있었던 것이다. 이걸 봤을 때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 그래서 이름을 보고 혹시나 했지. 운명이란 게 참 희한하지 않냐?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지금 이 친구 회사와 계약을 추진하게. 납품 조건은 바로 오늘부터 협의 시작하도록. 순간 재우는 숨이 멎는 듯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분한 배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라니. 회장은 조용히 웃었다. 난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네. 사람을 돈이나 학벌 배경으로 보지 않거든. 날 살린 건 당신 같은 평범한 청년이었고, 지금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건 내 방식으로 선의를 이어가는 거야. 재우는 눈시울이 뜨거웠다. 목이 메었고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회장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도울 것이네. 할 수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일은 내가 모두 해주도록 하겠네. 박재우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1시간 전만 해도 로비 의자에 쓰러지듯 앉아있던 자신이 이제는 성현그룹의 회장실에서 회장의 최대 신임을 얻은 협력업체가 된 것이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성현그룹과의 납품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재우의 회사는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신뢰를 보였고 제품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회장의 직접적인 후원과 지지였다. 성근 회장은 매주 재우를 따로 불러 점심을 함께하며 사업의 방향, 운영 철학 그리고 기업인의 책임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성근 회장이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불렀다. 내가 너를 부른 건 은혜를 갚기 위해서만은 아니야. 나는 너에게서 진심을 봤어. 쇼핑몰은 가족에게 맡기고 너는 우리 그룹에 들어와서 일해. 그 말은 재우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단순한 보온이 아닌 신뢰와 기대. 그가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누군가는 보고 있었음을 느끼게 해주는 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성근 회장이 박재우에게 거는 기대가 커질수록 그룹 내부의 시선은 차가워졌다. 특히 윤재혁 전략기획실장의 견제가 노골적이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근 회장과 방향성이 엇갈려 있었고 최근에는 이 사회를 움직여 경영권 분산 구조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회장님, 박재우 이사님은 외부인입니다. 전례도 없고 검증도 부족합니다. 윤 실장은 공개 회의 석상에서까지 재우를 은근히 공격했다. 하지만 성근 회장은 굽히지 않았다. 검증은 내가 직접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성현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다. 그 말은 분명했고 강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재우는 어깨가 무거워졌다.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단 한 번의 선의로 얻은 기회를 과분하게 누리고 있다는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과거는 초라했고 실수투성이었으며 여전히 불안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회장이 조용히 그를 불렀다. 재우야, 내가 내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서류 하나가 그의 눈앞에 놓였다. 윤재혁 실장과 관련된 내부 감사 문서였다. 비자금 조성과 인사 청탁, 몇몇 거래처와의 불공정 계약 정황이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었다. 이건 내가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지금 이걸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야. 이 회사를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이야. 너라면 진짜일 것 같아서. 재우는 말을 잃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이걸 정리하고 내가 이 자리를 이어받아 줘. 난 이제 내려와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 말은 책임의 전가가 아닌 신뢰의 위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재우는 혼란스러웠다. 이건 은혜를 갚는 일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빚을 지는 걸까? 며칠 밤을 새운 끝에 재우는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복잡한 권력 싸움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더는 회장의 신념이 짓밟히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회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단, 제가 선택한 방식으로 제가 믿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은 20년 전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묶여 있었다. 재우는 더 이상 은혜를 입은 청년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성현그룹의 신임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타이틀을 지닌 명백한 책임자였다. 하지만 그 타이틀보다 더 무거운 건 회장의 신념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취임 후 첫날 그는 사무실 책상 위에 어머니가 손수 떠준 회색 목도리를 조용히 놓았다. 그 목도리는 자신이 가난과 외로움을 견디던 시간의 증표였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시간이 시작된다는 상징이기도 했다. 재우의 첫 행보는 단호했다. 성근 회장과 함께 내부 감사팀을 구성해 윤재혁 실장을 비롯한 부패 임원진 3명을 해임하고 내부 회계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그는 원칙을 내세웠고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반발도 있었지만 회장의 절대적인 지지와 그의 진심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 다음 재우는 하나의 야심찬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과의 합작.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 시장도 우리의 진심을 다시 볼 겁니다. 성근 회장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예전에 너한테 받았던 손길처럼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 차례지. 그리하여 시작된 상생 파트너십 프로젝트는 초기 우려를 딛고 큰 성과를 이루기 시작했다. 성현그룹은 기존 대기업 중심 공급망에서 벗어나 전국의 기술 기반 중소기업 50여 곳과 전략적 제휴를 맺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갔다. 첫 발표 날 기자회견장에서 박재우는 회장과 함께 단상에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성근은 천천히 재우의 등을 두드렸다. 이제는 내가 아닌 내 시대다. 그리고 이건 우리 둘이 함께 만든 기적이야. 기자들 앞에서 재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단지 한 번의 친절이 얼마나 먼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몸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작은 온기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를 저는 회장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기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한동안 박수가 이어졌다. 그날의 영상은 뉴스 메인으로 올라갔고 성현그룹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으로 다시 재평가받기 시작했다. 회사는 다시 살아났다. 실적은 상승했고 사내 분위기도 달라졌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회장의 철학과 재우의 뚝심이 함께 있었다. 한성근 회장은 이제 조용히 재우를 중심으로 그룹을 정리하며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재우는 그 뜻을 받들어 새로운 성현그룹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어느 날 퇴근길 회장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나는 그날 거리에서 내가 내게 준 돈으로 따뜻한 국밥을 먹었어. 근데 말이지 그 국밥보다 더 따뜻했던 건 내 말이었어. 그냥 따뜻한 거 드세요. 그 한마디에 내가 다시 살아난 거야. 재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회장님이 다시 일어나셨기에 저도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걷다가 멈췄다.
20년 전 처음 마주쳤던 그 거리. 이제는 화려한 빌딩이 줄지어 있고 회장과 전략기획본부장이 나란히 걷는 이 길 위에서 기적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았다. 성현그룹 본사 옥상 정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막 올라오려는 시기였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바람은 부드럽고 하늘은 높았다. 박재우와 한성근.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서로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참 오래 걸렸지.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나 걸렸어.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간 회장님께는 어떤 의미셨나요? 성근은 웃음과 함께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 인생에 다시 봄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시간. 그리고 한 청년의 선의가 얼마나 강력한 생명의 불씨가 되는지를 몸소 배운 시간이었지. 재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이 무심코 건넸던 2,000원과 그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꿨다는 사실은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작은 친절은 절대 작지 않다는 걸. 성근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재우에게 건넸다. 이건 내 마지막 보고서야. 성현그룹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적어온 기록들이지. 너한테 물려주고 싶었어. 재우는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펼쳤다. 노인의 손글씨로 빽빽이 적힌 기록들.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회장님,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 말에 성근은 미소 지었다. 두려운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어. 자신을 의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늘 겸손한 사람. 내가 그걸 갖고 있더라. 바람에 종이 몇 장이 살짝 들썩였다. 재우는 그것들을 눌러놓고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의 믿음에 후회 없도록. 그날 오후 성근 회장은 직원들에게 은퇴를 공식 발표했다. 그의 짧은 인사말은 울림이 컸다. 나는 이제 이 회사를 한 사람에게 맡기려 합니다. 그는 나를 다시 사람으로 살게 해준 사람이며 진심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전 임직원들은 놀라움과 함께 큰 박수로 그를 배웅했다. 재우는 마이크 앞에 섰다.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천천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주 오래전 한 분에게 따뜻한 국밥 한 끼를 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돈으로 다시 삶을 시작하셨고 저는 그분을 통해 삶이란 어떤 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날 수많은 언론이 이 장면을 담았고 SNS에는 한 청년의 선의가 만든 대기업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기적이라는 해시태그가 떠올랐다. 사람들은 감동했고 기업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며칠 뒤 회장은 조용히 고향 마을로 내려갔다. 낡은 벽돌집, 한적한 산자락 아래에서 텃밭을 가꾸며 소일하고 있었다. 그곳으로 재우가 찾아왔다. 작고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회장님, 오늘은 제가 국밥 대신 도시락을 대접해도 되겠습니까? 회장은 웃었다. 그래, 오늘은 내 밥을 먹어보자.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는 수십 년의 인생, 수천 번의 선택, 그리고 단 하나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둘은 알았다. 세상은 여전히 삭막하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한 사람의 따뜻함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봄이 깊어졌다. 고요한 시골 마을에 들녘엔 연두빛 새순이 올라왔고 한성근의 작은 텃밭에도 파릇한 상추가 얼굴을 내밀었다. 회장은 이제 회장이 아닌 그저 성근 어르신으로 불리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아침이면 직접 텃밭을 돌보고
오후엔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끼는 시간. 서울의 바쁜 공기와는 다른 아주 느린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다. 어느 날 그가 아끼던 라디오를 켜니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러분, 오늘은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기적이라는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놀랍게도 성현그룹과 박재호의 이야기가 사연으로 소개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도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 안에 남는 건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준 마음이라는 걸 그는 다시금 실감했다. 서울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재우는 성현그룹의 대표이사직에 올랐고 그간의 상생 프로젝트를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하고 있었다. 더불어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재기 스타트업 펀드도 만들어져 과거의 자신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젊은이들에게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시작했다. 그때 제가 받은 따뜻함, 이제는 제가 나눌 차례입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말한 이 한마디는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리고 그 말처럼 작은 희망의 불씨들이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성근은 가끔씩 재호에게 편지를 받았다. 정갈한 손글씨로 현장의 이야기, 직원들의 성장,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이 담겨 있었다. 마치 손자에게서 온 편지처럼 그는 늘 소중히 간직했다. 어느 날 성근은 마을 회관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얘들아,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야.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야. 아이들은 조잘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성근은 아이들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 인생 참 잘 살았구나. 그날 밤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메모를 남겼다. 나를 살린 건 국밥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누군가의 가슴 속에도 일어난 기적일지 모릅니다. 한 청년의 따뜻한 마음, 한 노인의 꺾이지 않는 의지, 그리고 그 둘이 함께 이뤄낸 변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여러분 곁에도 작지만 뜨거운 국밥 같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혹은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처럼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오랜 시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